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41장입니다. 성경 세계는 내가 처음 건설하나니 나는 옛 성인의 도나 옛 가르침으로 하지 않느니라. It is I who am building the paradise of immortality for the first time, and I eschew the ways of past sages and old teachings. 선천 봄, 여름의 성자들은 미래에 오시는 상제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모든 성자들의 꿈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가을 우주를 맞이하여 상제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시어 구원의 새 시대를 여는 천지 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모습을 미국 항공우주국이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했다고 뉴스위크 등 외신들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2020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은 지구 대기를 시뮬레이션하는 슈퍼컴퓨터 기반의 고다드 지구 관측 시스템 모델을 사용해 제작됐습니다.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기후과학자 레슬리 오트 박사는 우리는 탄소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석 연료 사용과 산림 벌채, 산업 공정과 같은 인간 활동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켰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수준은 280ppm에서 400ppm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영상에서 해당 기간 동안 중국과 미국, 남아시아의 도시와 발전소 등 화석 연료가 연소되는 주요 중심지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아프리카와 남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주로 산림 벌채와 화재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영상에서 일부 지역에 이산화탄소가 집중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농도의 차이일 뿐 실제로는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는 태양에서 온 적외선 복사열 중 일부를 흡수해 지구 표면으로 다시 내뿜습니다. 이는 대기에 열을 가두고 지구를 따뜻하게 해 지구 날씨 패턴에 영향을 미쳐 허리케인과 가뭄, 폭염과 폭우 같은 이상기상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고체 물질 속에서 빛으로 관측할 수 없는 암흑전자의 존재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이번 발견이 그동안 암흑전자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다양한 양자 현상과 초전도 연구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 연구팀이 미국과 영국, 캐나다와의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 암흑전자의 존재를 규명했다고 7월 29일 밝혔습니다.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피직스에 이날 게재됐습니다. 물질의 상태 중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아 관측이 어려운 암흑 상태가 있는데요. 암흑 상태 규명은 그동안 설명하지 못했던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데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고체 물질 속의 전자는 암흑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연구팀은 같은 종류의 원자가 한 쌍의 대칭을 이룰 때 발생하는 양자 간섭이라는 현상을 연구하던 중 이를 두 쌍으로 확장하면 관측이 불가능한 암흑 상태의 전자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한 4년간의 연구를 통해 실제로 암흑전자의 존재를 규명한 것인데요. 같은 종류의 원자 4개가 두 쌍씩 짝을 지어 대칭을 이룰 경우 전자 간 상쇄 간섭이라는 현상이 발생해 어떤 빛의 조건으로도 관측할 수 없는 암흑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설명되지 않았던 다양한 물질 현상 연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 교수는 고체 속 암흑전자의 존재 규명은 그 존재를 모를 때 설명할 수 없었던 양자 현상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며
현대 물리학의 오랜 난제인 고온 초전도의 비밀을 푸는 데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발생할 경우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경제적 피해도 4조 달러, 약 5,527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쟁 첫 해에만 글로벌 국내 총생산이 3.9% 감소하고 반도체 등의 주요 공급망에 큰 차질이 생겨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러한 피해 규모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2배가 넘습니다. 블룸버그 그룹의 글로벌 경제 분석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7월 29일 다양한 변수를 복합적으로 반영한 집합 모델 분석을 활용해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과 그 피해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만나면서 냉전 시대의 파트너십이 부활하고 새로운 방위 협정이 체결돼 세계에 또 다른 위험이 추가됐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단층선 위에 세워진 반도체 주요 생산국으로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인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북한 방사포 사정권인 한국 수도권에는 한국 인구의 약 절반인 2,6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한국 반도체 생산의 81%, 전체 제조업 생산의 34%를 담당하는데 이 생산된 제품은 세계에서 4번째로 바쁜 부산항을 비롯해 여러 항구에서 중국과 일본, 유럽과 미국에 수출됩니다. 시가총액 기준 세계 30대 기업에 속하는 삼성전자는 전 세계 디램 반도체의 41%, 낸드 메모리의 33%를 생산하고 이 제품은 미국 애플과 중국 샤오미 등 다양한 기업에 수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면전 발생 시 한국 경제는 산업 생산과 수출이 타격을 받아 37.5% 위축될 전망입니다. 중국도 반도체 공급 부족, 미국과의 무역 감소 등의 영향으로 GDP가 5% 감소할 것이며 미국은 반도체 부족과 시장 급락 여파로 GDP의 2.3%가 줄어드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세계 GDP는 3.9% 감소하는데 한국 반도체에 많이 의존하면서 해상 물류 교란에 취약한 동남아, 일본, 대만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룸버그의 한반도 전쟁의 모든 시나리오는 김 위원장이 사망하고 북한이 폐허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상제님께서 아무리 세상이 꽉 찼다 하더라도 북쪽에서 넘어와야 끝판이 난다. 상씨름으로 종어간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실감나는 분석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국입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몸의 기둥 뼈라는 주제로 뼈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세계 도처에 남아있는 오래된 건물의 잔해들을 보면 문짝이나 벽들은 다 부서지고 없어져도 기둥들은 버젓이 남아있듯 우리 인체도 죽어서 모든 살과 장기가 문드러져도 뼈는 남기 때문에 유골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우리 몸을 세워 일으키고 걷고 뛰고 일하는 동작은 근육의 힘으로 하지만 튼튼한 뼈에 지탱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건축물의 기둥에 금이라도 가기 시작하면 균형이 무너져서 작은 지진에도 무너질 수 있듯이 발목뼈에 자그마한 금이라도 가면 체중을 실을 수 없어서 목발을 짚지 않고서는 걷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뼈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뼈의 개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아 상태일 때는 800여 개였던 뼈가 태어날 때쯤에는 이들의 뼈가 자라서 붙어서 300여의 뼈로 구성이 되며 성인이 되면 206개 정도의 뼈가 됩니다. 인간을 소우주라 칭하듯이 도가의 양생학이나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머리는 하늘을 닮아 둥글고 발은 땅을 닮아 평평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음양학에서는 몸의 정중앙인 몸체를 음체로 비유하고 몸체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 수시로 움직이는 양손과 양발, 머리 이 5가지 몸체, 즉 오체를 양체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해부학적으로
인체 뼈의 개수도 대우주 자연의 수와 닮아 있는데요. 하늘에 28수가 있듯이 머리뼈는 따로 떨어져 있는 설구를 제외하면 28개가 있습니다. 또한 땅에는 24방위로 최대로 벌어지듯 24개의 척추뼈가 등을 이루고 24개의 갈비뼈가 가슴 우리를 이루어 몸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양 팔과 양 다리뼈는 음양의 최대수인 60간지 도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 팔을 보면 팔부터 손끝까지 손목뼈 8개를 포함해 한쪽에 30개씩 양쪽 60개가 있으며 다리부터 발끝까지 발목뼈 7개와 슬개골 1개를 포함하여 한쪽에 30개씩 양쪽 60개가 있습니다. 팔과 다리의 손가락과 발가락에 각각의 운동에는 일체 삼용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체는 하나인데 셋의 쓰임이 있는 것입니다. 팔은 전체로 보면 하나인데 어깨 관절의 회전 운동과 팔꿈치 관절의 굴신 운동, 손목 관절의 굴신과 회전 운동 세 가지 관절의 쓰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가락은 하나인데 손가락 관절은 3개의 관절이 있어서 그 쓰임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인체의 뼈를 관찰하면 대우주의 원리가 녹아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뼈의 발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뼈 아기세포인 고라세포가 점점 단단해지고 또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가며 길이 성장과 부비 성장을 해나가는 것을 고라라고 하는데요. 고라 과정을 통해 키와 체구가 커지는 것이죠. 이 뼈가 만들어지는 고라 과정은 그 방식에 따라 막성 고라와 연골내 고라로 구분됩니다. 조골세포가 유골화되어 바늘 같은 침상 조직의 모양을 띠면서 점점 석회화되다가 평평한 해면골을 형성하는데 마치 그 모습의 막이 뼈로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막성 고라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평평한 모습의 두개골과 갈비뼈득이 그것입니다. 연골내 고라는 중비엽에서 분화한 간엽 조직이 연골로 변했다가 연골에 칼슘이 쌓이면서 딱딱한 뼈로 고라되기 때문에 연골내 고라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팔다리뼈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고라라는 것이 성장이 끝나는 20살 무렵에 완전히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뼈세포는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요. 골수 속에 존재하는 줄기세포인 골원세포와 뼈를 분화하는 조골세포와 단단한 뼈조직을 이루는 뼈세포, 뼈조직을 파괴하는 파골세포로 나뉘는데요. 뼈의 안쪽 골수 쪽에 존재하는 골원세포들은 어린 뼈 세포인 고라세포를 만들어내고 안쪽 막이나 골막에 많이 존재하는 고라세포는 성장하여 뼈를 이루고 뼈 바깥쪽 표면이나 다친 뼈에 주로 존재하는 파골세포는 뼈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뼈를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 다리처럼 계속 굵어지지 않고 적당한 크기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골세포의 생성과 오래된 골세포의 파괴, 이 2가지의 밸런스는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고라세포가 기능이 좋거나 많고 파골세포가 적어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반면 노인이나 너무 젊은 나이에 연골이 튼튼하지 않은 연골연화증이 오거나 50세도 되기 전에 골다공증이 오는 경우는 고라세포의 기능이 안 좋거나 적고 파골세포는 많아서 그렇습니다. 뼈는 기본적으로 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단하기만 하면 체중을 견디는 완충작용이 없어서 어떤 방향의 힘에 대해서는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뼈는 단단한 무기질과 유연한 유기질이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뼈 속의 무기질은 칼슘과 인이 대부분입니다. 이 2가지 이외에 마그네슘, 황산염, 불소 등도 소량 존재합니다. 유기질에는 콜라겐과 지질이 있는데요. 콜라겐은 무기질 결정체들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접합면을 제공하고 지질은 단백질과 다당류가 혼합된 형태로 콜라겐과 무기질 결정체들이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일종의 본드, 접합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뼈 안에도 구조적으로 무기질이 풍부하고 치밀하게 결합되어 단단한 외벽 부분인 컴팩트 본, 즉 치밀뼈 부분이 있으며 치밀뼈에 비해 유기질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사이사이 공간이 있어서 완충작용을 하고 있는 스폰지 모양의 스폰지본이 있으며
스폰지 뼈 사이사이와 그 아래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우리 몸의 정수 중의 정수인 본 매로, 즉 골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단한 골 조직에는 무기질이 훨씬 많으며 부드러운 연골 조직에는 상대적으로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같은 유기질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뼈와 연골 이 두 가지가 튼튼하려면 칼슘과 인, 콜라겐, 단백질, 당을 고루 잘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에서의 칼슘의 제흡수는 비타민 D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인은 칼슘 영양제에 비타민 D 영양제를 많이 먹기도 합니다. 비타민 D 체내 합성을 위해서는 햇볕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간 저도 진료를 보면서 한의원 오시는 환자들을 살펴본 경험으로는 영양이 비슷하고 나이가 비슷한 조건의 경우에 적당히 바깥 활동이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실내 사무 활동만 하신 분보다 골밀도가 좋았습니다. 확실히 바깥 활동을 통해 햇볕을 적당히 받아야 뼈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뼈 건강은 지구의 중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바닥 다지기가 아주 중요하듯이 뼈의 수직의 압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 나가서 단 한 달만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도 뼈가 약해져서 처음엔 걷지 못하다가 재활 운동을 하면서 서서히 적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아프다고 계속 누워 생활하다 보면 금세 뼈가 약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여 계속 누워 있었던 환자분들도 자꾸 걸어보려고 노력해야 몸이 회복됩니다. 일반인들은 중력을 높이는 등산 등의 파워워킹이나 줄넘기, PT 체조 등이 뼈 건강에 좋겠죠?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인 코티솔은 칼슘과 인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혈액 내에 칼슘과 인을 체외로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아닌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밤낮으로 계속 받는다면 칼슘이 풍부한 우유나 굴 등을 잘 먹는다고 하더라도 뼈에 쌓이지 않고 신장에서 배출되어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낮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저녁에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얻고 항상 숙면을 취한다면 피 속에 골질을 이루는 성분들이 뼈 속에 골수로 잘 들어가 뼈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기운이 하강하고 만물이 수렴하는 이 저녁 시간에 명상과 수행을 한다면 더욱 뼈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세요. 오늘은 뼈의 기본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관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노래 흠리함리사파하 아름다운 세계 내 맘에 들어오네
주유하는 소리 훔치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치야 노래 훔리함리 사파하 신비로운 소리 내 몸에 들어오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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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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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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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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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료화와 똑같은 설료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료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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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치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치야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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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부천도장 유승미. 저는 몇 년 전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골수의 암세포는 없어졌지만 또 다른 시련인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늘 잠이 부족하고 많이 피곤해서인지 혈액 중 혈소판 수치는 너무 낮았고 온 몸에는 항상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 항상 조심조심하며 생활했는데요.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서 수혈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혈소판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고모님이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증산도 부천도장으로 전화했습니다. 도장에서는 제 상황을 배려해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행의 이치와 주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부터 청수를 올리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병을 꼭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했습니다.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수행을 하면서부터는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면서 몸에 있던 멍들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수행을 하고 2주가 채 안 된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혈소판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고 혈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아졌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혈소판이 부족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제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천주주와 태을주의 무궁한 조화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도장 이영자. 하루는 채널을 돌리다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방송에서 나오는 상제님 말씀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참 진리를 전하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었는데요. 그때부터 상생방송을 즐겨보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침 수행 시간에 맞춰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마음 안에 있던 우울증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도 좋아졌는데요. 오래전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서 오랫동안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할 만큼 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수행이라도 많이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하루에 3-4시간씩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면서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은 오래 앉아있거나 걸어다녀도 아프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이 납니다.